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이면서 강원도민들의 총선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21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과 유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철성 강원경제평화연구소장, 권희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이번 4.15 총선에 대한 우리 강원도민들의 아주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전투표를 살펴보면은 투표하지 못했던 분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됐는데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가 길지가 않죠. 네. 지난 총선만 보더라도 한 13% 정도의 투표를 보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8.75%, 10명 중에 3명이 할 정도로 이제는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표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정치의 참여의식이 갈수록 고조됐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전투표라는 것이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한데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됐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창궐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어떤 선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전투표를 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고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본투표 이전에 분산하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지지한 어떤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표의 결집일 수도 있고 이념의 대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네. 본인들이 참여를 해야지 국가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고취되었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이 가장 근저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강원도의 기간의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여론조사하고 방송 5개사에서 했던 이런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네. 강원도 전 지역이, 원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초접전의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네. 우리 도민들에 대한 총선에 대한 관심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전투표가 낮아질 것이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쵸. 그런 우려를 불식하게 되면서 오히려 강원도의 정치적 새로운 변화의 갈망들이 네. 이러한 이변적인 상황을 또 연출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참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네. 저도 토요일 날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춘천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 춘천교육대학교, 춘천교대 사전투표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 12시경에 갔었는데 네. 줄이 한 50m가 더 넘게 서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투표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었었는데 네. 그만큼 이번 사전투표에 대한 열망들이 높았고, 네. 또 하나 참 이채로운 풍경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의 1m에서 2m 가량 각자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조를 취하면서 이 안전과 이 참여를 함께 동시에 이루어내는 모습들이 정말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또 투표로 인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내일 모레 투표를 하려고 네. 사전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투표 하시군요. 예, 본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또 변화된 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정당 또한 참 많아지고 비슷해지고 이름도 헷갈릴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인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정치적인 약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지만 상당히 잡음도 많이 들렸던 상태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만 18세 이상부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처음 투표를 하는 그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전에 이제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했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을 하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신 분이 당선이 되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지지도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1인 1표제를 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역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네. 각 정당의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네. 또한 무소속 정당을 가지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곧 사표가 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인 1표제 하에서는 왜곡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겨서요. 네.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인 1표제는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선거법을 개정을 했고,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부터 1인 2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 의원에 대한 한 표, 그다음에 별도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한 표, 이렇게 해서 이제 1인 2표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석수와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는 것들을 연동해가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각 정당도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죠. 투표 용지가 48.1cm다라고 할 정도로 됐고, 35개의 정당이 참 예, 총 37개 정당인데 거기서 이제 1, 2번 정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은 이제 37개고요. 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거에 이제 1인 2표제 하에서도 따로따로 하던 거를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제 연동을 하게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그 연동되는 비율 50%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총수가 300명인데 네. 이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이고 그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47석입니다. 그래서 네. 그 47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그 총 투표율에서 3% 이상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5석 이상 당선자가 나오는 그 정당을 상대로 이제 배분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시민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정치가 19금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제 만 18세 총 54만 8천 명의 유권자가 유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고등학생 3학년 수도 14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폭이 넓어지면서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올해 처음으로 만 18세, 그러니까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강원도 전체를 보자고 한다면 한 1만 6,010명 네.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고3 학생은 5,025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만 18세 미만 그 대상자를 투표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4월 16일 이전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이 전체 수의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3분의 2 정도는 졸업생이거나 현재 대학에 진학 중인 1학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8세 미만, 18세 우리 유권자들의 이제 표심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그렇죠. 외람되지만 이거를 현재 추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18세의 유권자층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투표율도 매우 높아지고 또 선거에도 활기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 현재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수강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초보적인 이 선거와 관련된 민주주의 학습 자체가 현재 불가항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투표 행위를 할지라고 한 것들이 의문이 드는 것들이고 또한 현재 대학에 막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는 동아리나 아니면 학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선배들일지 교수님들하고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투표 지향들을 정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나 현재 대학교 지나간 학생들이나 졸업한 그 분들이나 거의 대부분들이 현재 옥내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행태이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행위를 매우 가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출을 해보자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모님에 대한 영향들이 이 그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투표 행위가 많이 이제 미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유사한 경향들이 특히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론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선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달라진 선거 풍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와는 달리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세전 또한은 이전과는 달라졌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선거 위반 사례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줄어들었을까요? 예, 일단 실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하면서 뭐 대면 접촉이나 뭐 각종 모임이나 이런 야외 활동이 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도를 보면은 9일 현재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4건으로 집계됐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뭐 코로나19의 여파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 투표율, 그 비율이 뭐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그 기준을 해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뭐 그런 선거법을 위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기저에 깔린 그 의식이 고취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위반 사례가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뭐 하지만 대면 접촉과 상관없이 뭐 인터넷이나 SNS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차후에 선거 이후에 그런 선거법 위반들이 어떤 식으로 또 드러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총선 투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강원도 내 대부분 지역의 선거구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전 투표 기간에 첫날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그 둘째 날에 투표를 했었는데 투표하기 직전에 유권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제기하고 있는 댐댐이가 어떠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약이겠죠. 공약은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나눠질 텐데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조에 대한 자신에 대한 구상과 사고와 비전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들은 우리 지역에 현재 몸담고 있는 현실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들이 제기한 공약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꼼꼼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선거 공보물이 두툼하게 좀 왔던데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느라 한 40분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당 투표와 동시에 사람을 뽑는 인물 투표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의원 같은 경우는 중연동형 제도로 해가지고 더욱더 정당 명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물 중심 포함을 해서 각 정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주요 공약과 정책의 핵심 지점들이 우리 지역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선택을 하고 이 투표장을 가는 것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판이 새롭게 짜여지기도 하는 등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이번 투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정말
투표도 얼마 남지 않았고 투표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만큼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꼭 참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투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로서 이렇게 심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전 당일에 챙겨야 할 것과 그리고 유의사항, 투표 당일날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네. 신분증을 안 가져가셔서 두 번째 날에 가져다 했는데요. 예, 우리 이제 선거법상 그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 교부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주거지에서 내 투표소가 어딘지 미리 이제 그 사전에 배부된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지 같은 걸 좀 보고 확인하시고, 만약 그거를 이제 보시고 딴 데다 두셨으면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곳과 투표소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필히 지참을 하시고요. 뭐 가게 되면은 이제 줄을 서실 때 1m 간격으로 거리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투표소 안에서 손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닐 장갑, 그다음에 뭐 발열 체크 이런 걸 거쳐서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투표소에서 이제 인증 사진과 관련된 말씀 이제 드리면요. 네. 이게 그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는 그때 이제 뭐 유명인이나 일반인이나 이게 투표 인증 사진을 찍어서 뭐 SNS나 뭐 인터넷에 이제 올리고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랬었냐면은 네. 이 당시 시행 법률은 네. 선거일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7년 2월 8일 이제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네.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는 그런 뭐 기호 나타내는 이런 손 동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이거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고요. 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지를 찍게 되면은 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확진자는 이제 투표를 못 하게 됐지만 네. 자가격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 선거일 당일날 의심이 없는 분에 한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당시에는 뭐 투표 인증샷 이렇게 기호를 연상하는 게 금지가 됐었지만 2017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당일 투표율이 저조한 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뭐 사전투표율이 높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투표율이 완전하게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투표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무튼 2024년까지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4년들은 한반도나 우리 강원도 차원을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전환적인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강원도는 올림픽을 향해 달려왔었는데 올림픽 이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10년의 전략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원도의 도정의 모토가 평화와 번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통일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런 가장 중심에서는 강원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또 내놔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운명과 미래 삶과 아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투표장에 꼭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표심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짧게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실까요? 네.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법률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셔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잘 따져보시고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은 어떤지, 그게 실현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소중한 한 표
국민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이전과 달라진 점과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